국내 확진자가 연일 늘고 있지만 완치자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종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예방에 힘써야 할 텐데요. 네,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백순영 카톨릭대 의대 미생물학 교실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보건당국에서 조금 전에 마스크 수급 대책과 관련한 브리핑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마스크 수급 대책을 연이어서 내놓고 있는데 그만큼 마스크 대란을 의식해서 그런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요약을 하면 1인당 2매씩 일주일에 그리고 신분증을 지참하고 정해진 요일, 그러니까 요일제로 본인의 생년월일 끝자리랑 그걸 맞춰서 구매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해외로 수출을 완전히 막고 국내 생산하는 마스크는 모두 국내에서 쓰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정부의 브리핑, 그만큼 이번 마스크 대란에 대한 인식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거로 보는데요. 하루에 2장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네. 일반적인 직장 생활, 사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2장 갖고는 분명히 모자랄 겁니다. 예. 하지만 집안에 여러 사람이 다 그렇지 않고 주부라든지 어르신들이 그렇게 외출이 많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2장이 남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면은 또 어느 정도 재사용을 한다면 가능한 숫자이긴 하지만 절대적으로 좀 모자라는 숫자인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약국이라는 이제 한정된 데에서 요일별로 살 수 있으니까 굉장히 불편하긴 하겠지만 하여튼 여러 장 사는 거 가수요는 막을 수 있다는 분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 DUR이라는 시스템을 지금 사용하면서 이것을 하는 것인지 예. 아니면 이게 의약부 외품이기 때문에 의약품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DUR이라는 시스템은 원래 약을 사용하는 데 쓰는 시스템인데 그렇죠. 예, 이 의약부 외품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개발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는 잘 모르겠고요. 보도가 없어서. 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 절대적으로 그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더 이상 만들 수 없는 수급이 불안한 상황에서는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1인당 일주일에 2매씩 뭔가 배분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의 마스크 대란 상태가 좀 잠잠해질 거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글쎄요, 꼭 그렇지는 뭐 잠잠해지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요? 하지만 대만 같은 데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대만은 상당히 안정되게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대만보다 훨씬 더 많이 만들기는 하지만 인구가 우리가 대만보다는 거의 2배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의 수급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일단 지금은 너무 공포스럽지만 앞으로 만약에 환자 수가 줄어들고 사망자가 그대로 좀 유지가 된다면은 이 마스크에 대한 공포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보건당국에서 또 한 가지 밝힌 게 면 마스크도 코로나19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이게 사태 초기와는 조금 다른 양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태 맨 초기에 꼭 보건 마스크를 써야 되는 것처럼 식약처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 문제가 생긴 것이거든요. 예. 실제로 헝겊 마스크를 할지라도 안 쓰는 것보다는 낫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수급이 문제가 될 줄을 몰랐었기 때문에 그런 발표를 했었고 그것이 이제 자꾸 이제 재사용까지 얘기가 되니까 보건 마스크라는 건 재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마스크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미세먼지도 아닌 이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보건 마스크를 쓴다는 것 자체가 조금 또 처음부터 넌센스였던 것인데 이것들이 자꾸 기준이 바뀌다 보니까 신뢰가 없어져서 이런 혼란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대담을 하면서 주로 확진자가 얼마나 늘었다, 얼마나 큰 폭으로 늘었다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많이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완치자가 늘어난 부분을 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완치자가 어제 이제 88명, 88명이 격리가 해제됐습니다. 완치돼서 퇴원을 했는데 이게 사태 초기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이렇게 큰 폭으로 퇴원자가 많은 부분이 상당히 좀 심적으로 안정이 되고 또 반갑기도 하지만 뭐 퇴원 기준이 좀 완화돼서 그렇다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제 대구 경북 지방의 병상 부족이 심각해지니까 일단은 완치가 됐다는 의미를 음성 2번 유전자 증폭이 진단이 아니라 임상 증상으로 완전히 다 증상이 없어졌으면 일단 자가격리 혹은 시설격리로 하는 것으로 하면은 병상이 좀 남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결정하신 것 같고 실제로 이
폭발적으로 환자가 늘어난 것은 사실 2월 25일, 6일 이때부터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쯤 완치자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게 처음으로 이제 88명 많이 나온 것이고 네. 내일 모레 지나가면서는 거의 뭐 900명까지만 올라갔으니까 그만큼 숫자가 완치자의 숫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완치자가 적어 보이지만 네. 실제로 2월 18일 날 봐도 환자 번호가 31번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지금 88명이라는 얘기는 그때 계신 분들은 아주 중증으로 가지 않는 한 다 완치돼서 격리 해제가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격리 해제되는 분들이 많아지고 또 이 확진자가 줄어든다면은 병상 자체도 여유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건데 문제는 이 확진자들이 증가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 지금은 상당히 안정적이긴 하지만 이 부분이 혹시라도 또 이 클러스터 쪽으로 해서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환자들이 많이 생긴다면은 위험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상당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완치자도 많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면은 뭐 향후 며칠 이내, 그러니까 뭐 내일 모레 정도에는 지금같이 몇십 명 단위가 아니라 몇백 명 단위의 완치자 숫자도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쪽에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그 신천지 대구 교인들의 예. 그 진단이 다 끝났지만 진단 결과가 아직도 다 안 나온 부분이 있어서 향후 하루 이틀 정도는 많은 수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이후로는 일반적인 대구 시민들 또 근데 그분들이 신천지 교인들한테 노출이 되신 분들이 가족이라든지 주변 지인이라든지 분들이 노출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근데 뭐 확진율은 굉장히 낮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언젠간 줄어들고 대구 경북 지방의 폭발적인 증가세는 어느 정도 멈추게 되면은 일단 우리 방역 당국이 이것을 잘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 확진자 수가 조금 한풀 기세가 꺾였고 그만큼 완치자는 또 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와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봉화 푸른요양원에서 36명이 무더기 확진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또 들었는데 이게 집단 시설 중심으로 이런 또 감염이 속속 확연되는 부분들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저희가 지금 코로나19 처음에 감염 첫 환자가 나왔을 때부터 우려했던 부분이죠. 네. 요양원, 요양병원. 근데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그 청도의 대남병원처럼 그렇죠. 예. 그렇게까지 면역이 떨어진 사람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못했었는데 지금도 위험한 부분은 요양원, 요양병원 지금 말씀하신 데도 다 마찬가지고 또 하나는 병원 내에서 원내 감염이 얼마나 일어날 수 있느냐. 사실 근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은평 성모병원인 경우에는 실제로 처음에 이송요원이 감염이 돼서 시작했는데 환자 1명하고 실제 병원 관계되는 사람은 서너 명밖에 없었고 네. 그 이외에는 병문안 온 사람들 해서 14명 정도가 감염이 됐었는데 확진이 됐었는데 예. 실제로는 그 이상은 늘어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잘 잡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광주의 21세기 병원을 그렇죠. 보면 완전히 잘 잡히는 병원도 있었는데 제일 위험한 데가 지금 이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곳 특히 요양원, 요양병원 뭐 이런 정신과 병동도 이 서울 시내 큰 병원들의 정신과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이 지방에 있는 정신과 폐쇄병동 같은 경우는 똑같은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하지 않게끔 노력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대구랑 청도에 이어서 경북의 경산시가 또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추가로 세 번째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의 확진 추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감염까지는 잘 모르더라도 일단은 봉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서 갑자기 많이 생겼을 때, 즉 초기에 잡으면은 사망자도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고 확산도 막을 수 있지만 그것이 노출이 오래된 경우를 못 찾고 있으면은 큰일 나는 수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대구 경북 이외의 지역에서는 대부분 반 정도는 신천지와 관련이 있는 감염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나머지 또 일부분은 전혀 감염을 알 수 있는 부분, 모르는, 예.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생겨서 그 부분들은 지금 시도지사, 특히 서울시, 수도권 이 부분은 인구도 굉장히 많고 큰 시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의 숫자는 사실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는 것은 지금 서울, 수도권 합쳐서 200명이 약간 넘어갔는데요. 네. 그 정도 숫자라 그러면은 어느 정도 병상도 있고 또
방역도 잘 할 수 있지,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대구 경북이 잘 되면은 그 다음에 새로운 클러스터가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 발생하는 건 막을 수 없겠지만 네. 이것이 노출이 너무 오래돼 갖고서 넓게 퍼져버리면 못 찾으니까 그런 부분들의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환자들 우리 서울에서도 처음에 29번, 30번 환자 종로에서 나왔을 때는 감염원 잘 몰랐었거든요. 예, 네. 근데 맞습니다. 크게 퍼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찾아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29번, 30번, 31번 환자 다 네. 우리가 빨리 찾아서 빨리 진단하고 격리를 했으니까 그만큼 지역사회로 전파를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방역당국의 아주 훌륭한 공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수를 최대한 줄이는 것도 저희가 중요하게 짚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지금 보면은 의사들이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본인은 별다른 증상을 못 느끼는데 막상 폐사진을 찍어보면 정말 하얗게 그러니까 심각한 폐렴 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좀 갑자기 뭔가 악화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예, 그 어느 싶은데요. 정도 심각했었냐면 13번째 환자가 74세 남성인데 네. 20년 전에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다는 의미는 면역 억제제를 평생 복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네. 이것은 신장 이식뿐이 아니라 뭐 간 이식을 받았든지 뭐 어떤 이식을 받았든지 다 비슷한 건데요. 이런 환자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면역 상태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감염이 돼도 폐렴이 심하게 됐어도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경증이지만 중증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고 아주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 이 바이러스의 무서운 점이거든요. 예. 예, 다른 독감 바이러스나 이런 것도 이렇게 갑자기 나빠지진 않는데 이 바이러스의 특징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DUR이라는 시스템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이분의 그 차트만 보고서도 이분은 위험하다 알 수가 있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DUR이라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다른 사람은 볼 수가 없고 주치의만 볼 수 있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대구에서 다 볼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보고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진기라도 한번 대보고 이 사람이 지금은 경증이라도 나이라든지 기저질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위험하면 바로 CT 찍어보면은 증상이 있을 수가 있는 폐렴 증상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판단이 중요한 시기인데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그 처음에 중증이냐 경증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상당히 그 바이탈 사인만을 갖고서 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요.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을 때 뭐 인후통이나 발열 증상이 많이 있다라는 것들이 상식으로 받아들여졌는데 그냥 두통 그리고 구토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호흡이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해서 있던 증세가 각 개인마다 이게 좀 다르게 나타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게 뭐 증상이 거의 없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 중추신경계를 침범을 해서 네. 뭐 호흡 부전이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지금 구토라든지 뭐 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그런 증상을 전부 증상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개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호흡 부전이라는 것이 이 중추신경계를 결국은 침범해서 기능을 못 쓰게 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호흡 부전으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결국 많이 보였거든요. 네. 근데 이건 다른 바이러스에서도 보면 지금 미국에서 유행하는 이 바이러스가 독감 바이러스가 이런 어린아이들에까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서 뇌병변이 생기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았어요. 아. 근데 다행히 이 코로나19는 어린아이들한테는 그런 증상을 나타낸 적이 없다는 것이 역학적인 데이터고 네. 지금 이 증상, 중추신경계를 침범할 수 있는 이 바이러스의 특성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굉장히 무서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가장 조심해야 하는 분들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어제 사망하신 분 같은 경우는 67세 여성인데 기저질환이 완전히 없다고 네. 하는데 이게 굉장히 아주 희귀한 케이스이긴 한데 네. 이 경우에 사실은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은 과연 없었을까 하는 부분. 아. 왜냐하면 67세의 여성이 아무런 기저질환도 없이 아주 건강하셨다.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즉 자기의 혈압이라든지 당 수치 같은 것들을 그 자식분들이 병원에 모시고 가서 측정을 해봐야 아는 것인데 실제로 뭐 자기 집에서도 자가 테스트를 할 수 있고 혈압계도 집에 다 있지만 그렇게 측정을 해서 질병이 있다 없다 뭐 모르고 지내시는 분들 어렵죠, 건강하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혹시 기저질환이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분도 좀 추측은 되고 네. 또 하나는 67세라는 이 연세만으로도 고위험군에 속하긴 하지만 그렇게 치료가
그 예후가 안 좋은 경우는 상당히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네, 기어이가 교수님 나오셔서 이것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각급 학교가 지금 다 휴교 중이지 않습니까? 유치원, 어린이집도 다 문을 닫았고. 그런데 학원들 같은 경우에 거의 70%에 가까운 학원들이 여전히 수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뭐 강남이나 서초, 양천 같은 경우는 휴원율이 매우 낮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또 주말에 홍대 클럽 같은 경우에 3곳 중에 한 곳은 쉰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건 역시 그럼 나머지 2곳은 운영을 한다는 건데 이렇게 전국적인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학교가 문을 닫았는데 학원은 가고 사람들이 밀집한 클럽은 운영하고 이런 상황들이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상식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물론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들었듯이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위험하다. 잠시 머무는 건 몰라도 대부분 PC방, 뭐 클럽, 뭐 학원 전부 다 장시간에 있지 않습니까? 네. 3시간 내지 4시간 이상 오래 있는 곳이고 또 그 주변 환경이 간접 접촉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클럽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테이블이라든지 뭐 하다못해 그 맥주병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같이 간접 접촉으로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오히려 학교보다도 더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공간 중에 싱가포르에서는 이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개인 주거 공간인 뭐 침실, 욕실, 화장실까지 정말 광범위하게 퍼진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자가격리 기간에 뭔가 주거 공간을 분리하거나 물건을 따로 쓴다고 해도 어쨌든 한 집안에 있으면은 감염을 피하기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뭐 싱가포르에서 얘기하기 전에 벌써 중국에서도 대변 소변에서도 나오고 뭐 예. 화장실을 용변을 본 후에 뚜껑을 환풍기 닫고서 하고 환기도 예. 잘하고 이게 계속 나왔던 얘기고 예. 싱가포르라고 해서 따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자가격리 수칙을 잘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같은 집이라 할지라도 공간을 따로 쓰고 자기 방을 따로 쓰고 환기를 잘한다면은 일단 안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여러 군데 감염이 오염이 돼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락스라는 것을 가지고서 희석을 해서 완전히 살균을 시키면 주변 예. 환경은 얼마든지 살균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또 네. 간단한 것은 식기라든지 수저라든지 이런 식사를 따로 하지만 식기, 수저 뭐 이런 것들은 오염이 돼 있을 수도 섞일 수 있잖아요. 있죠. 예. 그럼 한번 끓여주면 될 것이고 네. 또 서로 얘기할 때도 한 2m 정도 거리만 띄우고 마스크 썼으면은 절대로 서로 감염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만 이런 소독제 같은 경우는 소독제의 독성도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즉 일단 소독을 한 후에는 뭐 깨끗한 걸레로 좀 닦아낸다든지 환기를 잘해서 그 락스 냄새 굉장히 독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없앤다면은 충분히 자가격리만으로서도 감염을 막을 수 있는 전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스크의 차단율이 높은 성능이 좋은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호흡기 증상이나 뭐 만성 폐질환이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그런 차단이 잘 되는 마스크 자체가 오히려 기본 본인이 갖고 있는 질환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덴탈 마스크처럼 일회용 마스크는 숨쉬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보건용 마스크는 일반인한테 쓰라고 사실 한 거는 아닌데 이 미세먼지들 때문에 우리가 많이 쓰고 다녔었는데요. 실제로 뭐 한두 시간 쓰는 건 모르지만 그거를 몇 시간을 계속 쓰고 있으면 굉장히 일반인들도 답답할 답답하죠. 겁니다. 예. 근데 호흡기계에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좀 더 할 겁니다. 더 심각하기 때문에 악화될 수도 있고 결국은 이런 보건 마스크들을 꼭 써야 하는 일반인들이라는 것은 내가 증상이 있을 때 혹은 내 주변에 누가 있어서 내가 간호를 할 때 이럴 때는 꼭 써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이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닌다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인내를 요하는 것일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근데 실제로는 이거 쓰고 다니는 사람 아직도 많고요. 초기에 그렇게 권장을 했었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네. 보건 마스크를 쓰라고 권장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바뀌기는 지금으로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KF94, 80 뭐 이런 것들을 보건용 마스크라고 하고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그걸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KF라는 건 코리안 필터라는 뜻이고 이 미국 기준은 N95라고 그래서 예. 95% 이상 제거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이긴 하지만 네. 이 마스크들은 사실은 보건용 마스크라는 의미 자체가 의료진은 꼭 쓰고 재사용이 아니라 한 번에 버리게 돼 있는 쓰고서는 바로 버리게 돼 있는 또 어떤 환자를 봤을 때는
그 순간에 쓰고서는 바로 버리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개가 아니고 여러 번 쓰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이 목적하고 의료진이 사용하는 목적하고는 전혀 다를 수 있거든요. 예. 뭐 간단히 생각해 보셔도 그 검체를 채취하는 의사 선생님 경우는 덴탈 마스크를 써갖고 그건 안 되겠죠.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써야 되는데 실제로는 일반인들이 너무 많이 써서 그 검체를 채취하는 예를 들어서 그 공보위 같으신 분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보급을 안 해줘서 어렵다는 얘기도 몇 그럼요. 번 나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능하면 지금은 일반인들은 좀 그 이런 것들은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거 뭐 꼭 힘들어도 숨쉬기 어려워도 그걸 꼭 붙여서 쓰고 다니겠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뭐 그렇게 예. 그거를 말릴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보건용 마스크를 쓰다가 이제 답답하니까 코는 안 가리고 입만 가린다든지 아니면 턱에 비스듬히 걸쳐놓고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건 예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렇게 하고 네, 있습니다. 그걸 걸치려면은 일단 이걸 만져야 이렇게 걸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벌써 거기서 내 손은 내 호흡기 근처에 갔고 이 마스크도 오염이 됐고 이 마스크 밖에 바이러스가 있다 그러면 내 손이 또 바이러스에 오염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위생적으로 얼마나 쓰고 벗고를 잘하느냐. 이걸 계속 썼다 벗었다 하면 근데 하루 종일 그 불편해서 썼다 벗었다 안 하면 숨쉬기가 좋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 중추신경계에 감염되는 바이러스들은 대부분 코를 통해서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입만 막아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네. 미국에서요. 미국도 일본도 지금 확진자 수가 계속 늘고 있는데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의 메르스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서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13만 명에 달하는 검사를 했다. 그리고 한국의 이런 신속한 검사가 코로나19의 해법이 될 수 있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방역 시스템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가 엇갈리지만 또 해외에서 이런 시선으로 보고 있다라는 부분은 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음 확진자가 나왔을 때 1월 20일 날 처음 확진자가 나온 후에 2주 만에 진단검사법을 개발을 했고 그것을 잘 사용을 해갖고 지금까지 아주 잘 해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이니까 앞으로는 아마 이렇게 만 건씩 안 해도 될 것 같고 네. 이 확산세가 상당히 줄어들고 우리 격리 해제자가 많이 늘어나서 우리가 바이러스한테 이기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대로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 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